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핫한 경제 뉴스가 많은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했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아이고 이게 뭐 대출 있으시고 이런 분들 마음 좀 단단히 잡으셔야 되겠어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배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 나중에 강정수 박사님하고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서울재판 N번방 사건이라고 파문이 크죠. MBC에서 단독 보도하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지인들의 음란물, 지인들의 합성 사진,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했다는 거죠. 피해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동문 중에서 60명이 벌써 됐다고 그러고 뭐 학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요건 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인데 제가 지적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게 2021년 7월입니다. 서울 서대문, 강남, 관악경찰서, 세종경찰서 4군데 개별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4군데 전부 다 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텔레그램 수사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다 수사 중지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피의자는 심지어 경찰 신고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이고 추적단 불꽃이라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뭐 피의자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이 잡은 셈이 된 건데 경찰에서는 계속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 때문에 4차례 수사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카오톡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으면 바로 잡혔겠죠. 텔레그램이 어서 못 잡았다는 건데 그 두 서비스의 차이는 국적 차이잖아요. 카카오톡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텔레그램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불균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미국은 틱톡에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중국 자본 틱톡에서 나가라. 틱톡의 지분구조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틱톡 금지법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거해서 만들었죠. 일본은 우리 네이버가 지분 절반 갖고 있던 라인이 개인정보 유출했다면서 네이버 지분 매각하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다 국적을 정리하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왓츠앱, 최근엔 스레드도 금지하고요. 구글 검색, 지메일, 네이버, 카카오까지 다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은 인터넷 후발주자인데도 바이두, 틱톡, 위챗 이런 자국 서비스들이 다 그 자기 시장을 성장시키고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중국을 따라가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건 이제 산업보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일인데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는 뭐 적대국에 대한 정보 유출 같은 안보 문제가 개입이 되고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 텔레그램도 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더 크게 보면요.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데이터들은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승인을 한 상태에서 활용이 되어야만 한다. 뭐 이런 데이터 주권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지키면 뭐 자국 기업들 AI 시대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번에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사법 주권까지도 연결이 되는가 거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도 결국은 지금 자국 중심주의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금지법 이런 것을 논의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이야기 나누는 날인데요. 네이버 이야기할 겁니다.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라인 사태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생각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실제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라인 사태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요. 강정수 박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핫한 엔비디아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적 발표 심층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요. 네이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인 야후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라인 뺏어가려고 그런다. 이 얘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로 팽창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그걸 가로막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핏 딱 생각난 게 근데 네이버가 우리가 검색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저 스스로도 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챗GPT도 사용하고 구글도 사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서는 지금 괜찮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네. 저 어떤 상황인가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내심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또 네이버가 또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 복잡한 속사정 이면에는 이 지분을 좀 팔아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팔아서 일부를 현금화해서 이제 차기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관측이 있을 정도로 네이버가 뭔가 약간 복잡한 그런 이제 어려움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때 아까 잘 안 쓴다고 하셨지만 이 웹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익스플로러든 뭐든 딱 켜면은 첫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었는데 그 시작 페이지라는 게 한때 한국 인터넷 사용자 4,500만 명 중에 3,500만 명이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다라고 말할 때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요즘 지켜조차 하지도 않고 워낙 브라우저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없게 됐는데 한 78%가 날마다 인터넷을 켜자마자 네이버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검색 점유율도 한때는 뭐 80에서 90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50% 수준대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 그리고 검색 점유율에 기반한 여러 가지 부가 사업들로 독점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강력한 콘텐츠 사업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모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특히 이제 네이버를 이야기하는 건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네이버 주주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주 3대장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인데 한국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대표 주식이고 네이버 카카오는 늘 자기가 쓰기 때문에 야 이렇게 내가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망할 리가 없어.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잖아.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잖아 생각해서 사람들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도 많고요. 카카오의 소액 주주가 180만 명이고 네이버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NH 투자증권에서 자기들 고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버 소액 주주 투자자 94%가 손실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94%요? 네. 다 고점에서. 네, 2021년에 워낙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또 우르르 사기도 했고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돌아보면 비대면 뭐 테마주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니까 모바일만 하니까 이 시장이 계속 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샀었는데 한때 시가총액이 74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30조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인 거죠. 지금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이버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사실 그런 이제 네이버에 대한 그런 기대와 애정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네이버의 뭐 그런 또 보면은 이게 그렇게 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인데.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취재를 하면서 네이버가 요즘 안 좋다고 하니까 실적이 엉망인가 보다. 봤더니 최근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 거의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주가가 지금 꼬꾸라져 있는 상태인 거죠. 1분기 영업이익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4,393억 원이니까 이렇게 이거 많이 그리고 내는 회사가 1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네네. 올랐네요. 그런데도 네. 주가가 왜 오르지 않을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러네요. 왜 네이버는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네. 좋지 않을까? 네네. 지난해 매출이 거의 10조 원까지 늘었고요. 9조 6,700억이네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1조 5천억.
그러니까 근데 올해 1분기에 또 5천억이 넘었으니까요.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매출 추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참한 보면 색깔을 잘 모든 봐요. 사업 부문의 매출이 느는 것 같지만 중간에 녹색을 보면 저기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네이버의 각 부문별 매출 부문별로 쪼개봤습니다. 파란 게 검색. 네네. 하나부터 보면 맨 위에 검색. 검색 광고는 이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만약 운동화를 검색을 했다. 운동화 이제 맨 위에 운동화 광고 링크를 띄워줘요. 뭐 플러스 링크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띄워주죠. 그 클릭할 때마다 이제 네이버가 돈을 받아가는 구조. 비싼 건 뭐 한 건에 3,000원 이상 클릭할 때마다 이 네이버에 돈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매출. 네. 네. 검색 광고는 그러니까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무튼 네이버 검색에서 짱을 먹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세 번째 맨 밑에 네 번째 보면은 녹색으로 된 거 있죠. 옅은 녹색, 연두색으로 된 걸 연두색. 보면 그 디스플레이라고 네, 돼 디스플레이 있는. 광고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네이버에서 뭘 이용할 때, 카페를 이용할 때 옆에 그냥 띄워주는 광고. 노출형 광고 이거죠. 노출해서 보여주고 만약 그거 클릭하면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1,000명이 볼 때 얼마를 준다거나 1,000명이 네. 볼 때 뭐 30원 준다거나 단가가 높진 않아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이용자가 많을수록 광고가 늘어나겠죠. 가만히 이게 검색 광고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사과 검색했을 때 뭔가 사과 선물 사과를- 세트가 뜨는 네네. 그 검색 결과에 뭐 스폰서 링크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스폰서 거. 링크입니다. 이거고. 그건데 디스플레이는 네. 뭐 전면에 이렇게 딱 노출형 배너로 광고, 뜨는 예, 거.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 광고. 네. 근데 배너 광고 시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건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네이버가 그나마 최근에 성장했던 건 커머스란 말이죠. 네이버 쇼핑. 네이버 네. 쇼핑이 제가 저기 보면 2022년부터 반짝하고 올랐죠. 위에 쇼핑이 지금- 짙은 녹색입니다. 두 번째. 짙은 녹색. 짙은 녹색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사실은 이제 검색 플랫폼이고 검색 회사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쇼핑으로 돈을 벌고 있다. 네네네. 거의 이제 지금 이게 버는 돈이 쿠팡하고 맞먹을 정도로. 추월했네요. 네. 추월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언젠가부터 이 쇼핑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네이버가 사과를 검색하면 사과 파는 사이트로 연결해줬죠. 그리고 돈을 받았죠. 그렇네요. 네, 이제 네이버 그랬는데 쇼핑이 이제는 먼저 또 클릭하면 네이버 안에 있는 사과 파는 그 그렇죠.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라메 그리고 사이트 띄워줄 리가 네, 없잖아요. 그리고 사과 파는 사업자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네이버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일반 스마트 스토어인데 네이버의 이 압도적인 점유율, 네이버의 그 어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야, 우리 쇼핑도 먹겠어라고 들어와가지고 쇼핑 시장을 막 이렇게 그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알테쉬라고 하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이제 그런 중국발 시커머스 업체들이 몰려오면서 이것도 위협을 받고 있다. 물론 아직 흔들리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 커머스조차도 이제 좀 위기 상황인데다가 이 검색은 점유율이 줄어들면 이거 찌그러들겠죠.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는 일단 사람들이 웹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죠. 앱으로 옮겨가고 웹 자체를 보지 않는다. 웹 브라우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좋아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야, 네이버의 다음 그림이 뭔가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네이버 주식 갖고 계신 작가님 뚫어져라 지금 보고 계신데 정말 사실 제 주변에도 갖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도 자꾸 네이버가 망하진 않을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면 제가 망하진 않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이야기할 때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좋은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이버 같은 모델은 네이버밖에 없죠. 그렇게 압도적인 점유율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게 약간 네이버 비판할 때 많이 쓰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네이버 같은 모델이라는 게 네. 네이버처럼 검색 사이트가 그러니까 자국 검색 사이트 갖고 보통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다는 포털이라는 거. 건 우리 중- 관문이니까 네. 여기서 뭘 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죠. 우리가 구글에서 뭘 검색을 하면은 다른 사이트 옮겨가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우리가 그 검색 경험을 보면 네이버에서 뭔가를 클릭하면 다시 네이버 안에 있는 뭐가 뜨죠. 맞아요. 네이버 뉴스나 뭐 네이버에서 사과를 블로그나. 검색하면 네이버 안에 사과 파는 사람이 뜨고 네이버에서 유럽 여행을 검색하면 유럽 여행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가 뜨고 네. 카페가 뜨고 네이버 안에서 계속 놀게 되는 그 모델인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비판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네이버가 사실 세계적인 선도적인 모델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해외 이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이걸 많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조차도 구글도 이제 왜냐하면 이걸 트래픽을 다 보내는 것보다 계속 다시 선순환을 내부에서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제 자사 제품들을 좀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구글도 한때 뉴스를 직접 구매하는 그런 방안도 잠깐 실험하기도 했었죠.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AI로 가면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 보면은 그 창에서만 계속 쓰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사실 구글의 이제 그런 제미나이 전략도 이제는 트래픽을 보내주지 않겠어. 여기서 지구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무엇입니까라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제미나이가 답을 해주고 다른 걸 또 물어보면 안 되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게 안 되겠다. 계속 멈춰 있으면 계속 놀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트래픽이 나오고 계속 광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구글도 알게 된 거죠. 설마 네이버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진 않겠지만 네이버 모델이 굉장히 먹히는 인터넷 서비스 전략이다라는 걸 뒤늦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저 스스로를 봐도 네. 예전엔 네이버 검색 많이 했는데 최근엔 검색할 땐 또 구글을 많이 쓰고 유튜브로 뭔가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보면 이제 한국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제 YG 앱 자료인데요. 이제 이게 띄엄띄엄 쪼개져 나와가지고 합쳐봤더니 보시면 빨간색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가 급격히 늘어났고 네이버는 사실 꺾였어요 이미. 네이버 사용 시간 자체가 지금 이제 급격히 줄었죠. 지금 보면 평행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금 230억 조금 줄었네요. 저기 2020년, 22년 기준으로 작년하고 비교하면 벌써 꽤 많이 1년 사이에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237억 분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200억 분으로 딱 줄어가지고 이것도 보면 퍼센티로 꽤 큰 비율로 줄어든 거죠. 보면 이제 유튜브는 계속 성장하고 이 똑같은 시간에 파일을 유튜브가 가져가면서 이 네이버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저 분홍색이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이 네이버를 추월했다는 얘기 나왔었죠. 이미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용량이 네이버 용량보다 더 많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좀 정체되고 사용 시간이 줄고 이러면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그러니까 영업이익 혹시 제가 영업이익 자료 보내드리는데 영업이익 자료 그래프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이건 그 광고와 커머스를 합친 건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매출에서는 광고와 커머스를 따로 집계를 하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광고와 커머스를 같이 붙여놓은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업 기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보시면 이제 이유가 뭘까요? 보면 이제 광고 커머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보면 이제 광고가 커머스로 연결되고 커머스가 또 광고고 그렇단 말이죠. 네이버에서 사과 파는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 그 사과 팔리면 또 네이버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 지금 핵심 성장 산업이고 광고와 검색과 커머스가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4분기 기준 대비 올해 1월에 줄었죠.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쇼핑은 성장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일 수 있는데 두개 합쳐서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 성장 한계 그리고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한데 중간 점선 밑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컨텐츠하고 클라우드는 이게 신성장 산업인데. 빨간색과 노란색 이제 핀테크만 빼고 나머지는 두 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그러니까 광고와 커머스는 아직도 이익률이 한 32% 정도 되니까 꽤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툰이 이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네이버 웹툰은 잘 나가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시장에서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에서 최수연 대표가 웹툰은 의도적인 적자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웹툰은 K 웹툰이 잘 나가니까요.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핵심 사업 영역에서 이게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영업이익 자료만 보면 광고 커머스 이쪽은 주력 사업인데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웹툰은 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클라우드가 또 AI하고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혹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매출과 이익 구조라고 된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것도 이 압도적인 우리 네이버의 이제 검색과 커머스 영역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 32%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그래프는 네네. 좀 찾는 네네. 시간이 걸리는 네네. 것 같으니까요. AI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설명을 더 그럴까요?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에서 돈을 다 클라우드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네네. 구글도 그런 쪽으로 네. 지금 막 네네. 가고 있고 네. 이렇게 클라우드 경쟁이 심하고 네이버도 클라우드가 굉장히 미래 성장 산업인 것처럼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네네.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사실 네이버는 일단 검색에서는 압도적인 국내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하고 네. 한글 데이터를 가장 잘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 또 네이버인 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가 왜 검색 결과가 좋은가라고 하는 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네이버가 우리나라에 웬만한 좋은 텍스트 콘텐츠는 다 네이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이제 뭔가 검색하려고 보면 한국인은 텍스트가 없어. 텍스트들이 다 네이버 안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이제 네이버 안을 뚫고 들어가서 네이버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쟁이 많았었는데 구글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의 그 방대한 콘텐츠 가두량식장 구조가 네이버의 이 검색 퀄리티를 보장해줬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영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구글이 이제 AI 시장이 세계적으로 격화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클라우드 시장만 해도 토종 기업의 그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서비스도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글로벌리하게 동등한 경쟁을 하는 거라서 그러네. 사람들이 네이버를 좀 더 그래도 국산을 써줘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나 아니면 퀄리티나 서비스 품질 같은 것도 볼 텐데 완전히 동등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이버가 거기에서 이제 경쟁에 또 사실 글로벌 경쟁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경쟁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색이나 뉴스하고는 또 다르네요. 네. 아까 그 막대 AI 그래프 준비가 됐다는데. 네.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볼까요? 네. 이거 아니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AI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AI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라인 팔아서 네. 10조 마련해서 AI에 그렇습니다. 투자해서 뭔가 네. 우리도 오픈 AI처럼 글로벌로 다시 나가볼 수 있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 그 당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미 2021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판 이제 그 검색 엔진이고 한국판 AI 엔진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들이 고객 상담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주 낮은 단계에서 이제 활용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아직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이거 언제 내놓느냐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모델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검색 Q라고 있어요. CUE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관심이 많았죠. 지금 이제 구글하고 다른 검색 엔진들이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또 묻고 대화형으로 답을 할 수 있으면 클릭이 일어나지 않겠죠. 더 뭐 사이트를 찾아가지도 않고 사이트가 바뀌지도 않고 한 페이지 안에서 계속 이제 대화형으로 그 정보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 AI 검색 Q라는 걸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시범 서비스고 공식 발표를 올해 7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9월로 미뤘어요. 그 시범 서비스를 지금 살펴보면 미안하지만 너무 이렇게 낮은 수준의 단계.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검색해가지고 그냥 한두 문장 불러주는 정도라서 사실 아직 이 정도라면 인공지능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고요. 뭔가 깜짝 놀랄만한 건 내놓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템포 좀 늦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뭐 클로드나 아니면 요즘 GPT-4, 5 같은 경우 보면 한글 텍스트 처리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와 네이버가 과연 여기에 이 경쟁이 할 수 있는 만만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뭔가를 내놓을 것인가라는 기대와 여전히 기대는 있지만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프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이제 디올 네네. 투자증권이라는 데서 이런 그 분석을 내놨던데 저는 이거 정말 네이버 관계자를 보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라인을 매각해서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이익 상승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 그걸 가지고 와도 지금 네이버가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서 AI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뭐 예를 들면 10조 원이 있어서
AI에 지금 그 갖다 때려 박으면 GPT-4를 넘어설 만한 엄청난 한국형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데 사실 확신이 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는 어렵겠네요. 그런 건 어렵지만 또 뭐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소형 LLM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맞춤형 LLM 특정 분야 뭐 이렇게 투자 여력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여전히 그게 뭐 그럴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간에.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최근의 양상을 보면 이 지역별 뭐 각각 언어별 모델이 아니라 사실 하긴 글로벌하게 그러네.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그 빠른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네이버가 잘하면 네이버 모델이 글로벌하게 네이버 AI 모델이 글로벌하게 또 먹힐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경쟁에서 지금 이제 네이버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아직 이제 시장의 기대는 많지 않다. 또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이버의 그동안 성장 모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게 가트너가 그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검색 엔진에서 웹으로 빠져나간 트래픽 거기에서 네이버는 광고를 얻는데 이게 2026년까지 25% 줄어들 거다. 검색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검색 안 하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물어보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AI 검색이라는 말도 애매한 게 검색이 아니라 그건 그냥 AI에게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검색도 아닌 완전히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형태로 바뀌는 바뀌는데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랩티브라는 데서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창작자들의 손해가 20억 달러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그 사이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언론사들도 포함되겠죠. 텍스트 기반 언론사들 그동안 뭐 신문사들, 방송사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콘텐츠를 다 긁어가가지고 똑똑한 AI가 답변을 해주면 지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가능성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AI가 답을 해주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사를 검색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정확성과 별개로 신뢰성과 별개로 AI가 답변을 해주는 시대가 되면 지금 언론사 트래픽들 창작자들의 트래픽이 3분의 2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필무님이 이정환 기자님 슬로우 뉴스 잘 보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필무님 영광입니다. 그래프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네네, 좀 네네. 약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있어서 중요한 그렇게 충분히 중요한 다, 건 아니고 말씀을 설명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한번. 그러니까 지금 검색은 AI 시대 줄어들 거다. 그러면 검색 광고는 이제 안 되고 네이버에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이거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 그래프 보실래요? 그 검색 시장 점유율 2015년에 네이버가 78%였는데 여기 지금 나오네. 58로 줄었고요. 구글이 무슨 속도로 늘었죠. 우리 구글이 많이 늘었네. 구글이 이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또 구글이 그렇죠. 디폴트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삼성하고 구글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삼성이 또 구글에 주는 돈, 아이폰이 구글에 주는 돈이 엄청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박아놓고 거기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이건 이제 시기별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 6이란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3이고 네이버 6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그림 보면 3, 6 네이버 구글은 3보다 올라갔고 네이버는 6보다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림 보면 사실 이제 네이버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그리고 이 구글은 지금 검색 사이트 구글만 한 거지 유튜브는 안 합친 거죠. 그렇죠. 구글, 유튜브도 네. 구글이 갖고 있어요. 검색도 그렇고 콘텐츠 시장에서 아까 보셨지만 이용 점유율이 이미 죄송하지만 네이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쇼핑은 어때요? 알리테무한테 밀리는 건가요? 아직은 알리테무가 뭐 그 점유율이 높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알리테무도 네이버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사람 그렇겠네. 많으니까 네이버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알리테무가 들어오면 네이버도 약간 이거 괜찮은데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약간은 이익이 되겠지만 알리테무가 네이버에 광고를 해서 사실 네이버의 기반을 잠식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재미있는 건 이 네이버의 커머스, 네이버 쇼핑에 성장하는 그 방정식 중 하나가 브랜드 스토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스토어 말고 스마트 스토어 말고 브랜드 스토어는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구찌가 네이버의 쇼핑몰을 개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올이 거기서 네네네. 디올백을 팔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입점을 하는 거예요. 입점을 해서 이제 그 시장이 또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커가지고 네이버가 이렇게 성장하는. 돈 내고 입점하는 거죠. 돈 내고 그거는. 입점하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옛날에 이제 그냥 돗대기 시장이기 때문에 백화점처럼 이제 고급 제품들을 해가지고 여기서 팔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재미있는 건 알리와 테무가 야, 우리는 브랜드 스토어 입점료를 받지 않겠다. 아, 그렇게 나왔어요. 네이버는 그걸로 들어보는데 그냥 우리한테 와서 해라. 그래서 심지어 요즘 테무에서 사과도 팔고요. 심지어 우유도 팝니다. 아. 그 이제 뭐 명품도 좀 있으면 팔겠죠. 물론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뭐 고급 제품들은 팔리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물류가 다 되나 보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아마 다음 기회에 또 다루건 아니면 다른 분이 다뤘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물류 창고를 지어놓고 사실 직구라는 게 내가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다이다이로 네네. 1대1로 바로 주문을 한다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왕창 가져다가 저기 물창고 쌓아놓고 직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또 중국 업체들이 중국이 또 나름 그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우편 요금이 싸가지고 사실 우편 요금에서도 굉장히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물류 업체들이 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역차별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검색도 안 되고 쇼핑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AI 미래 성장 동력이나 AI도 안 되면 네. 네이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그러시죠. 같아요. 네이버는 사실 우리 100만 주주들이 지금 네이버는 사실 저희 같은 지켜보고 이제 있는데.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절대값 슈퍼갑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는 좀 아름답게 해보고 싶은데요. 아, 슬로우 뉴스도 네이버 검색 네네. 제휴돼 있죠? 네이버의 장점과 한계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가 한국형 포털로 갖는 굉장히 매력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네이버에 대한 애정과 그런 뭔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 한때 가두리 양식장을 요구를 했지만 그게 한국형 그 포털 서비스의 성장 모델이었고 또 약간 국뽕에 차서 말을 한다면 구글에게 지지 않는 몇 안 된 나라가 한국이고 거기에 또 네이버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이버가 아무튼 라인 야후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에 또 굉장히 교두보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을 하면 네이버가 한국에만 갇히면 미래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의 지금까지 성장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검색과 커머스, AI 모두 다 국경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완전히 그동안의 네이버의 그 강점이었던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 경쟁력과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되는 이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게 뭐 국뽕의 문제 아니라 여기서 꺾여지면 이게 이제 그 외국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다 이제 잠식할 테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이 싸움에서 뭐 이기기를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바라고 네이버의 아까 작가님도 주주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네이버가 지금 이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건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런 비전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 올해 안에 그런 깜짝 놀랄 만한 AI 모델이라든가 차세대 성장 모델,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한다면 주가가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네.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라인야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서 돈 마련해서 라인야후는- 딴 데 투자해야 돼요. 라인야후는 사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 일본 기업 일단 일본 기업이고 50도 50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사실 헤게모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팔고 현금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그 돈 어디에 쓸 것인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략이 중요하네. 동남아시아 교두보를 이루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라인 플러스가 사실 이제 라인의 메신저 해외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이버 해외로 나가는 과감한 비전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정환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돌아올게요.
이번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5월달 이전에는 통상, 무역 뭐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없어. 오로지 기술, 반도체, AI 이것만 얘기를 했지. 근데 정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5월달에 무역 쪽에 규제를 쏟아냈어요. 이거 왜 이랬냐는 거는 지지율에 답이 있습니다. 4월달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크로스오버까지 가요. 이게 5월달 들어가지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통산업,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이제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땅 받는 것이 전기차죠. 진짜 문제는 중국은 미국에다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있는데 토링만 갖고서 50% 100%야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엉터리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공업지역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 잡기 협이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의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지 따라잡기 위한 바이든 쪽의 고육주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심층 해설을 좀 들어보려고요.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천슬라 뭐 얘기하다가 테슬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천비디아 얘기가 어젯밤에 나오더니 진짜 $1,000 가까이 됐죠. 네. 네. 거의 네. 천비디아를 네, 구현했는데 됐습니다. 네. 실적 발표 새벽에 난 건 어떻게 네, 보셨어요? 우선 실적 발표는 대단히 많은 분들 유튜브에 이미 벌써 흥분하시고 역시 엔비디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선은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2, 4분기와 네네. 비교한다라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은 이번에 1분기, 1분기하고 얼마나 1분기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1억 달러에서 한 260달러로 한 전분기하고 비교. 네, 전분기. 4분기하고 1분기 비교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17.6% 정도가 뛰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것이 1년 전에 비해서는 265%가 뛴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17.6%가 뛰었고요. 이것도 놀라운 수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분류를 공식적으로 삼아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이번에도 87%예요. 아, 그러니 나머지 13%로 게임과 PC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게임과 PC 시장은 이제 네이버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지포스 같은 그래픽 카드 팔고 맞습니다, 이런 시장이 맞습니다. 13%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23%는 지금 우리가 제쳐놓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다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184억 달러에서 226억 달러로 증가를 했는데요. 자, 뭐 이런 수치 이게 한 23%로 증가한 건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흔히 말하는 이 그로스 프라핏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입니다. 네네네.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78.4%를 기록했어요 이번에. 거의 80%네. 그러니까 네. 1,000원 팔면은 800원을 남겼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러한 이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이 60% 70%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건 한 번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것을 하나씩 더 찍어내는 한계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한계 네. 생산 비용. 이게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영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개발비는 많이 들지만 시장이 확대될수록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한계 생산 비용이 0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계속 재료비가 될 거예요. 재료비가 똑같이 들죠. 아무래도 규모의 그러네요. 경제가 들어서 증가하는 비율은 낮아지긴 하지만 체감하고는 하지만 한계 생산 비용이 체감하긴 하지만 한계 생산 비용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8.4%가 낮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고 이 디맨드, 이 수요에 그러니까 즉 이 수요의 뒷배경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수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엔비디아의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수요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의 이제 경쟁사인 AMD라든지 인텔하고의 격차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 또 뭐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비판적으로 지금 보려는 건 아니라는 거에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까봐 네. 우선 엔비디아의 이러한 지배력은 아니, 지난번에 나와서 예언하셨어요. 엔비디아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쭉 잘 나갈 거다. 네, 수요가 네. 워낙 더 늘 거기 네, 때문에. 수요가 더 늘 그렇게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래서 한 1, 2년은 예언하셨어요. 갈 거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H100을 샀던 기업의 40%를 샀던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와 아마존과 알파벳 요 네 기업이
H100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칩의 40%를 내 기업이 샀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1분기는 좀 어땠을까를 좀 보면 알파벳이 흔히 말하는 케이펙스 투자라고 하죠. 설비 투자, 자본 투자죠. 대부분 이건 100% AI예요. 이것이 12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40억 달러, 아마존이 140억 달러, 메타가 120억 달러. 그러니까 세 개 기업을 합쳐서 이래저래 600억 달러예요. 그럼 600억 달러인데 이때 저기 엔비디아가 226억 달러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는 넘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600달러가 대부분 어디 갔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비용,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서버에 들어가는 이 스택을 집어 있는 이 엔비디아의 H100 칩,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에 1분기 때 이 네 개 기업 지금 말씀드렸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알파벳에 차지하는 돈의 약 30% 넘게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단하죠. 그럼 이 네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수요가 계속해서 끌고 갈 테니까요. 그럼 이인데 지금 이 모두가 MS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총 450억 달러를 썼는데요. AI 그런 설비 투자에 2024년에 6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면 뭐 계속해서 늘리는 거네요. 네네,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 다음에 메타가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보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40% 이상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같은 40% 이상을 H100을 사갔으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수요를 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단 4개의 기업이 40%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78%는 그 매출 총이익이 어디서 왔느냐? 높은 가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판매 가격이 높다라는 거고 그 가격은 누가 올려놨느냐?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 이상 MS는 엔비디아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젠순왕이 얘기했던 것이 AI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쟁사가 들어오는 거 좋다. 경쟁사는 들어와서 우리의 포션을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이 시장을 키우는 거예요. 시장을 키우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이 정도의 지속성은 계속해서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의 어떤 을 지배하는 어떤 리드하는 이 시기가 미니멈 1년에서 2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년은 갈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에 따라서는 큰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가 전망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월가에 있는 알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여기에다가 나온 얘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1,000달러까지 갔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비싸요. 네. 접근성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10분의 1로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날 10분의 1로 분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액면 분할을 하겠다니까 이제 사람들은 10분의 1이니까 100달러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달러는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실적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좋은 모멘텀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2분기, 3분기 이렇게 좀 단기적인 실적은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씩 성장하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은 184억에서 226억 달러. 물론 23%는 성장을 했으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이것이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는 427%가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27%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4배가 넘게 성장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제 고도 성장을 이미 지난 분기에서 도달했기 때문에 지난 분기 대비는 23%다. 23%도 적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23%인데 수익률이 뭐 한 20% 된다. 뭐 테슬라 14%, 15%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돈을 갈키로 거머쥐고 있는 거죠.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거죠, 진짜. 저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네. 80%를 남기고 아, 팔았어요. 이건 이럴 수가 이거는 저기 벤츠의 마이바흐도 그렇게 팔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의 차량을 팔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남길 수 롤스로이스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이제 기록을 깬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제조업으로서 물리적인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그 매출 총이익을 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이 매출 총이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흔한 스트롱 디맨드, 강력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계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석유 자본이 이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연도별로 투자하는 설비 투자가 원래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죠.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보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데서 하는 빅테크들이 하는 투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막 장비를 엄청나게 보내서 드릴링 해가지고 막 석유 지하에서 뽑아내고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이 투자한다. 이것이 작년부터 생긴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KPX 투자 이거는 무조건 석유 기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석유 기업의 기록을 지금 빅테크들이 깨고 있다라는 거고 이 빅테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완전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이것이 이제 과거에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이 꺼질 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시스코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시스코가 정말 주가가 하늘을 높게 치솟았습니다. 통신 장비 막 팔아.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있었죠.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들이 있었고 이 스타트업의 기업을 창업을 하려면 이 서버 하나는 회사에다 구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걸 다 어디서 구매했냐면 그 시스코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연결하고. 근데 이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이 스타트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그렇죠. 많이 망했죠. 많이 망했죠. 그럼 어디냐면 이 서버가 중고로 나가는 거예요. 중고 시장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중고 시장을 살 곳도 없어요. 그 시스코의 매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시스코도 주가도 크게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87%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훅 줄어들게 되면 엔비디아도 같이 시스코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란 뭐냐면 AI가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AI가 돈을 벌어준다라면 AI가 경제의 흐름을 바꿔낸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는 저커버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irst bottleneck,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뭐냐면 AI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컴퓨팅도 아니다. 왜 돈 있으면 엔비디아에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엔비디아에서 또 메타는 충분히 사고 있으니까 뭐냐? 심지어는 에너지다. 전기. 너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쓰니까 이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타라든지 아마존은 아리백에 걸려 있거든요. 이 재생에너지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리백 하려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어떤 로비를 하고 있냐면 아리백에 원자력 발전소도 여달라. 아리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CFE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넣고 있는데 그거는 뭐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아리백에 원자력을 넣어달라고 로비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EA라고 해서 세계 에너지 기구죠. 여기에서 4월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2022년엔 대비 2026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가 2배가 필요해요. 2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로 치면 57기를 더 줘야 돼요. 원전 57기. 네, 2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원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구리값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미국의 더버지의 이런 보도나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경영에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일을 많이 하는데 다 뭐 하냐면 에너지사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빌 게이츠가 개인적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것도 투자했잖아요. 소형 원전. 소형 원전도 네. SMR에도 네. 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워낙 에너지 사업이 많았는데 지금 빌 게이츠의 개인 돈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느냐? 에너지 기업들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해서 다 어디다 대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에너지는 부족하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리백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재생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아마존도 지금 다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일단 사고 봤어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 데이터 센터에만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미국 내 원자력 네, 발전소. 미국 내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아마존은 목숨 걸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아리백에 집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조항에다가. 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모든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려고 할 텐데 미국 빅테크들이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폭발적으로 자기네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증가분에 맞는 에너지 부분을 마련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를 요구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재생에너지도 지금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량이. 네. 이 증가분들이 근데 가격도 이 지금 많이 낮아졌다고 네, 그래요. 가격이 많아지고 있죠. 미국이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 AI에 있어서는 또 하나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기값이 어디가 제일 쌀까요? 미국이 제일 쌉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제일 싸요.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AI 주도권을 심지어 중국보다 쌉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석탄 발전소하고 석유 발전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석탄의 대부분과 석유의 대부분을 물론 여기에서 중국도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주라든지 다 수입해요. 수입하는데 오는 로지스틱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미국은 천연가스 지금 발전소가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납니까? 세일가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비용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 코스트가 그러니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그래서 다른 곳에도 짓긴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요즘 많이 짓기로 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곳에도 짓긴 하지만 우선 미국에다 많이 짓는 이유는 미국이 전기값이 아직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 꼬리 위에 꼬리 이 밸류체인을 보셔야 됩니다. 이 꼬리 위에 꼬리를 물면은 미국의 AI에 대한 경쟁력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셰일가스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셰일가스에 있는 그 천연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저렴한 에너지 비용 여기에 막대한 지금 사실은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버지니아 말할 것도 없고 뉴저지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거고 이 재생에너지도 늘어나고 있고 SMR은 아직까지는 R&D 단계잖아요. SM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 R&D 단계입니다. 양산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0년 안에 보면 빨리 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어떤 틀내에서 미국이 우선은 저가의 이 에너지 비용으로 한국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한국이 저기 가정집에서 많이 받고 기업 싸게 해줘도 우리는 전기를 100% 다 수입해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자원을 리소스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하고의 경쟁력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당분간 AI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의 최종 수혜자가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체인을 쭉 다 보니까 훨씬 더 명쾌해지는데 그러면은 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간에 생산을 하긴 하지만 직접은 아니고 위탁 생산을 TSMC 죠. 하잖아요. 네. TSMC한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빅테크들의 수요가 원자력으로 전기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돼서 계속 늘어난다면 캐펙스 늘어난다면 엔비디아에 계속 돈이 들어올 거고 그럼 그 돈은 또 TSMC로 가잖아요. 근데 또 HBM은 하이닉스에서도 일부 그렇죠. 뭐 하기도 하고 삼성도 어떻게 좀 더 잘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이쪽은 어떻게 돼요?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거기 더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TSMC가 사실은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해야 되고 요즘 삼성에서 지금 경영진들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삼성이 이 기회를 사실은 진작에 투자했었는데 좀 놓친 거거든요. 반도체 부문 사장이 경질된 거죠. 네, 사실상. 네, 네. 경질된 거예요, 네. 사실은. 경질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TSMC하고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도 기술 차이가 분명히 수율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율 차이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기 GPU죠. 블랙웰도 지금 TSMC에서 생산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버전의 6세대 TPU 텐서플로어 유닛을 지금 이번에 공개했죠. 구글 I/O에서 네. 다 어디냐면 다 TSMC예요. 테슬라도 지금 현재 하이엔드 칩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는 GPU도 그러니까 이런 거 AI 학습용 칩도 테슬라도 이제 자체 생산을 일부 하고 있고 일부는 H100을 사기도 하고 과거에 A100도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생산하는 건 TSMC예요. 사실은 하이엔드 칩의 지배력은 TSMC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문제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할 것이냐. 이 캐치업을 한다는 건 흔히 말하는 여러분 수율의 문제잖아요. 수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와이퍼를 만들었을 때 100% 그 쓸 수 있는 와이퍼를 얼마큼 생산하느냐.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인 속사정을 모르는 이상 언제쯤 수율이 개선될지는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TSMC를 쫓아갈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아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지금 텍사스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이러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고 화성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수율은 개선될 거다. 왜냐 이 시장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션은 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HBM, 그러니까 이 고대역 저기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격차가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지난번에 삼성전자 주가가 떴던 것도 젠슨 황이 삼성전자 좋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공급받기 전에 R&D에서 나온 시제품이 그러니까 양산되기 전의 제품인 거죠. 양산되기 전의 제품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산 체계에 들어가 보니까 수율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이거는 당장 우리가 못 쓰겠는데라고 지금 엔비디아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수율 개선해 갖고 오면 쓰겠어. 왜? 우리는 HBM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격차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또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을 쓴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초격차가 아니고 진짜 추격자가 된 거. 네, 추격자가 됐죠. 캐치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격차가 아니라 추격자가 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잘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다른 이슈지만 샘 알트만이 그 사우디 가가지고 7조 달러 투자 받아가지고 엔비디아 대항만 만들겠다 그 얘기 한번 전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런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러니까 어떻게 대단히 될까요?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네 개 제가 이제 사우디에 가서 7조 달러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2주 전에 발표했던 GPT-4.5를 보시죠. 이제 이 말하는 인간의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GPT-5가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있었는데 우선 한 가지 부분의 개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과 대화를 한다는 것, 시리와 빅스비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서 모델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럼 AI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요. 다시 그거를 스피치로 바꿉니다. 그럼 이게 벌써 3단계가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GPT-4.5의 기술적 진화는 뭐냐면 스피치를 바로 AI 모델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스피치를 그대로 뽑아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0.33초 만에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말하는 답변하는 속도하고 똑같거든요. 0.33초가 여러 뭐냐면 눈 깜짝거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러네요. 눈 깜짝할 사이. 이것이 0.33초인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의 장점 뭐냐면 바로 음성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나쁜지 슬픈지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대가 어떤지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80대가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이거 노인분들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주게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말하는 것
여러분들 텍스트로 입력하고 찾고 하는 것보다 보이스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느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가 통계 내잖아요. 뭐 체류 시간에서 카카오가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뒤졌다.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체류 시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앱을 몇 시간 쓰느냐.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인공지능과의 체류 시간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공지능과의 대화의 대화 체류, 얼마나 대화만 했냐. 하는 체류 시간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이 갖고 있는 도전이죠. 검색도 바뀔 거고요. 와. 정말 새로운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픈 AI가 지금까지도 서버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서버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건 오픈 AI가 한 50%는 차지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오픈 AI의 GPT 여러분들 유료로 잘 안 쓰시잖아요. 100명 중에 2명 정도 쓰실 거예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GPT-4.5는 무료로 풀립니다. 네네네. 그럼 100명 중에 100명 쓰실 거예요. 그렇죠. 다 쓰겠죠. 저희 아버지도 저는 쓰실 거라고 봐요. 네. 왜냐? 너무나도 편하니까요. 그전에는 뭐 그래서 근데 아버지 제가 버튼 누르고 그냥 말만 하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말하다가 얘가 답답한 얘기하고 물어보면 날씨 얘기밖에 모르고 모르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맞아요. 이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빈도수를 갖다가 이제는 입력하는 거를 어쩌면 타이핑을 하는 거를 잊어버릴 세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양을 대화 시간이 늘어난다라면 AI 칩은 더 필요하거든요. AI 칩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음성으로 우리가 그 인터넷을 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PC 시대가 오면서 네이버 검색이라는 아까 첫 시작하면을 네이버로 하는 네, 이런 네. 시대가 오면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네. 스마트폰이 오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네. 모바일 메시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뜨는 거고 토스라는 기업이 뜨는 거고 네. 모바일 커머스 하는 쿠팡이 뜨는 거였잖아요. 앱들이 막 뜬 거죠. 뜬 거죠. 그러면 AI 시대가 오면은 이제 AI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건 여러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경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것은 보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인공지능이 저의 감정을 이해해 줘요. 사만다 물론 이번에 뭐 도덕적으로 오류도 있었지만 네. 저 뭐 사랑에 빠진다 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없으면 나의 마음이 외롭고 사실은 제가 다음에 뭐 수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즘 글을 쓰고 준비하면서 그런 데이터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인간이 인터넷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 인터넷이 매개자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 그렇죠.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든지, 무언가 사람들에게 메일을 그렇죠. 보낸다든지, 네네. 인간의 전체 커뮤니케이션 양에서 인터넷을 중개자로 하면서 했던 것은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계속해서 크게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또는 뭐 남녀든 또 남남이든 여여든 짝짓기를 할 때 온라인 데이팅으로 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인간관계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리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이 비율이 점점 인류에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여기는 위험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팩트로는 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화하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이런 시간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거고 이것은 산업 질서의 재편을 반드시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색 시장도 위축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요즘 챗GPT에서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는 메타가 제공하는 메타 AI라는 것이 있거든요. 뭘 하냐면 물건을 살 때 야 나 삼성전자 냉장고 살까 LG전자 냉장고 살까 에어컨은 LG가나 삼성이나 이거를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검색에서 사과 검색했더니 사과 파는 네이버 쇼핑을 했듯이 왜 오픈 AI가 커머스 안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커머스가 여러분 왜 안 생기겠어요? AI 시대는 우리가 AI 서비스를 무엇을 많이 쓰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불하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산업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가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전통적인 강자가 약자가 됩니다.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구글 같은 기업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IBM과 같다고 봐요. IBM 과거에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70년대, 80년대. 네네네. IBM 지금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네. 저는 구글이 IBM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네이버가 IBM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새로운 신흥 강자가 여기에서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번에 그 글 다 쓰시면요. 네. 그 내용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골드러시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엔비디아는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회사이고 네. 앞으로 계속 이 광부들이 금캐러 다 나가기
더 많이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곡괭이와 더 많은 그렇죠. 청바지를 팔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엔비디아의 수익률,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네. 하지만 이 높은 수익률은 2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출은 엔비디아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매출은 줄어들지 않지만 높은 수익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탱하는 건요, 여러분 매출이 아니라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문제만 해결되면 당분간 빅테크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네. 그거는 확실하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서요.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같이 엔비디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반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내일도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